아니, 후보들끼리 치고받는 거를 당대표가 말리는 국면이 돼야지. 당대표 치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국민의힘이 8월 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경선 일정 시작 전부터 당내 대권 주자들 간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 간의 갈등, 당내 개파 정치의 부활 논란 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영입 인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당내 대권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두 후보가 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도 두 사람을 향해 대선 후보로서 준비가 덜 됐다고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영입 후보들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두 후보가 쪽방촌 봉사활동 등 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유승민 예비후보는 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홍준표 예비후보는 준비된 후에 다시 나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선준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줄여서 경준이 이렇게 부르던데 경준이 권한을 두고 사실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최고위원님 간에 뭔가 지금 약간 살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기 위해서 당내 이제 경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선을 관리하는 기구가 당헌 당규에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제 경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네. 우선에 대통령 후보 경선 시작하기 전에 경선을 준비해 보자.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후보들이 언제 등록할 것인지 또는 뭐 토론은 몇 번 할 것인지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을 당내 보통 TF팀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 방식으로 압박 면접을 한다든가 뮤직비디오 촬영도 있고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뭐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근데 뭐 그런 것은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 안을 만들으라고 경선준비위원회 만들었으니까 뭘 하든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제 봉사활동도 뭐 삼계탕 나르는 행사를 하겠다고 부르고 하니까 이 경선 준비를 하는 기획을 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또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받고 나면 당헌 당규에 보면 이제 합동토론회 방식의 후보 경선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선준비위원회는 사실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모아서 이런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또 이런 토론회를 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뭔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 예, 그것이 네. 이제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보자든가 또는 이게 최고위에서 그러면 한번 논의해 보자든가 이러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정권을 받았다 이러면서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하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경준이 자체가 사실은 선관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뭐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마치 그것도 하나의 권력인 양 이렇게 뭐 줄 세우기 한다. 또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대해서도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문화에 젖어들기도 전에 오라면 와 이런 식의 조금 고압적인 자세를 한 부분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네. 거고 실제로 경준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헌 당규도 없는 정당성의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만하게 경선을 치를 것인가를 좀 조율해 가는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서로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어떤 자기 당을 깎아먹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함으로써 오히려 더 경준이 자체가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네. 날 수 있다는 것에서 빨리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정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8일 일단 잠정 예정된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이지 또 의무사항은 아닌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이달 말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인가요? 그때 구성이 되고 30일, 31일 후보 등록하면 네네. 토론회가 본선까지 다 합치면 한 20여 차례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굳이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그것도 경선준비위원회가 네. 토론이라는 걸 급조해서 네.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글쎄요, 저도 뭐 전들 무슨 이유를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문제가 만약 된다면 네. 후보 등록 전에 경선에 토론에 참석한 후보 중에서 실제로 후보 등록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내년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나가기보다는 도지사 후보라든지 뭐 광역단체장에 나가실 분들이 네. 미리 사전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네. 보석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죠.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시키고 일정한 기타급도 내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게를 가지고 권위 있는 어떤 당의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당의 대표의 역할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가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대표 자체의 위신만 네. 좀 깎이는 그런 서로 간의 볼썽싸놓은 모습들을 피해가는 것이 좋다. 막 그런 생각이죠. 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의 대선 후보를 주인공 만들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지지율도 높이고 그래서 본선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걸로 이제 자꾸 인식이 되니까 네네.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뭐 약점을 노출시켜서 이 사람을 좀 끄집어내리겠다 이런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 후보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에 이르러 가는 과정이 점점 나빠지거든요. 네.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그 당의 지지자 또는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의 지지자도 모두 모여서 일치 단결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야 본선 경쟁력이 생기는데 경선 과정에 뭐 불공정 그 논란까지 있게 되면 모든 지지자들이 한 몸이 되어서 본선 경쟁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경선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예비후보, 최재형 예비후보 이제 지지율, 경쟁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먼저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1을 1설화 뭐 거의 이제 이게 실수냐 실력이냐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는 그런 잦은 말실수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뭐 일을 일설화한다 하더라도 지지율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는가하고 상관없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인물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그런 실언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지지자들이 보호해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지지율도 거기에 대해서 실현했다고 갑자기 훅 꺾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교정이 안 되고 반복될 경우에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상당히 나중에 가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네.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겁니다. 네. 부정식품부터 뭐 후쿠시마 발언, 공항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쌓여 있는 분위기예요. 처음에는 실수인가 하다가 너무 잦아지니까 언론에서 어쨌든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 후보이고 또 정치권에 처음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지만 한편 또 정치적인 반대 입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실수 또는 뭐 전후 맥락을 제거하고 한 대목만 드러내서라도 공격하고 싶은 대상의 당사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한번 이야기하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더 나가서 이것이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오래 단련된
번일수록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더 나가서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내면 그것을 공격을 당해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다 보니 이제 맹탕 네. 답변을 반복하죠. 그래서 네네. 윤석열 총장도 빨리 알아채면 나아질 겁니다. 걱정이 된다. 네. 네. 일단 시너지 효과를 원했을 거잖아요. 입당하면서 입당 효과. 그런데 잠깐 반등했다가 이제 말실수가 잦아지니까 일부 조사에서는 조금 흔들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약간 점수를 까먹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입당을 할 때도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입당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설화가 잦아지고 또 언제 입당할 것이냐가 너무 많이 공론화되니까 네. 본인이 입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입당에 대한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린 입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본인은 입당하면서 자기 지지율이 줄어들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까지 저는 입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입당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지점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네. 혹은 입당 이후에 큰 지지율의 상승이 있다는 기대도 애초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애써 입당을 늦추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가기는 갈 텐데 조금 본인이 더 중도적 지지세를 확고히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당을 바꾸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국민의힘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그 안에 녹아 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도 크게 큰 부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또 후보 본인이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플랫폼 정당을 주창하면서 당 밖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대표까지 전부 다 우리 당이 이제 범야권의 플랫폼 정당임을 확인시켜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당 밖에 있는 주자라도 우리 당에 들어오면 잘 보호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정권을 교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도와달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외부에서 입당한 분들이 지금 입당 원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이제 불쏘시개로 써서 당 내부의 주자들 지지율 올리는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이번으로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권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은 사실 정치 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재형 후보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하다. 아직 공부가 안 됐다. 이제 어떤 기자는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나오셨냐 이런 질문까지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형 원장은 이제 입당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분도 정치인으로서 출발하기에는 아직까지 적응이 좀 덜 된 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순진한 분 같아요. 네.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권에 좀 있었던 분 같으면 오늘 내가 출마 선언하느라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달라. 그런 세세한 부분은 발표할 일이 있을 거다. 네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랬으면 오히려 좀 더 준비된 모습이었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좀 약간 모르는 분야도 드럼풍을로 이야기하다가 혼나는 걸 보고는 네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네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은 하시면 안 되죠. 네. 그것조차 사실은 순박해서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을 잘 아시는 거고 선거법도 모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서문시장이었죠. 마이크를 이제 이용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서 오히려 좀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판사나 법률인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예. 복잡합니까? 선거법은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해요. 아, 우스갯소리로 하면 선거할 때마다 바뀌어요. 예. 운전 시험 필기 시험에 떨어진 검판사들이 화를 낸대요. 내가 도로교통법을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실을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네. 만능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내가 사실도 합격했는데 네. 그거 모를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전혀 주변에서 괜찮습니다 하면 괜찮은 줄 알고 따라하기 바쁜 거죠. 심지어 똑같은 처지에 계시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선거법 위반 조사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거 실패하시잖아요. 마이크는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마이크 그런 장치 것도 관련된? 현장에 네. 있으면서 옆에서 마이크 주니까 네. 아, 잠깐만 얼떨결에. 몇 마디 얼떨결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당선된 지역의 선거구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상주시 이런 4개 시군이 합해진 선거구인데요. 네. 각 시군마다 선관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분명히 의성군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청송군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면 네.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이 나라 법이 군위군하고 의성군, 청송군이 각각 다르냐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거 싸우고 있을 수 없잖아요. 바쁘거든. 바쁘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면요. 걸리면 또 경고장이 날아와요 또.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움츠려들거든요. 위축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최재형 예비 후보 얘기하다가 선거법 성토 대회가 됐어요. 두 분 다 선거 경험이 너무 진하게 있으시다 보니까 네, 선거법에 대해서 사실 하실 말씀이 참 많죠. 다시 최재형 후보로 돌아와서 여야 주자를 모두 합쳐서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4위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또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묘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역선택인데요. 역선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야 후보 모두를 놓고 보면 윤석열 1위, 이재명 2위, 또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리고 3위 이낙연, 네. 4위 최재형, 네. 이렇잖아요. 네네. 범야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투표를 했던 응답을 했던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도 어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경쟁력이 있어 보이니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윤석열을 가장 이제 비난하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네. 하면 이게 순서가 막 뒤바뀌어요. 그래서 6위를 기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렇죠. 역선택의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 그래서 우리가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우리 당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의 지지자는 반영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네. 그것이 지난번 최고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은 이렇게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네네. 이게 순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건 다 핑계고 네. 바로 이렇게 우리 당 후보자를 찍을 가능성이 없는 분이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할 때는 여기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네. 길을 터줘서 자기의 그 점수를 높이자는 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저는 정반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반대로요. 네. 범야권 적합도 조사는 범여권 지지자들이 아예 투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면 여론조사잖아요. 이게 네.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을 한 사람만 통계에 넣기 때문에 네. 중간에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까지 응답했는데 예를 들어 야권 후보 중에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하면 에이 나 그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하면 나 몰라요 하고 끊으면 그거 네. 빠져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을 해야 문항이 잘못됐네 그럼.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빼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여론조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죠. 범여권이라고 생각하면 범여권 후보한테만 투표하고 범야권이라고 생각하면 네, 네. 범야권 투표한테 하는 것이 좀 정확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여론조사 통계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네. 들어가서 정당 지지자별 지지 성향을 보면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 60-70% 네, 돼요. 압도적이죠. 네. 예, 그리고 황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한 30% 뭐 예를 들어 또 그렇게 열린민주당 뭐 30% 네. 국민의힘 지지자 4%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이 여론조사 참 어떻게 또 묻느냐에 따라서 또 선호도 적합도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쨌든 월등하게 앞서가는 건 맞아요. 당내에서 보면은. 최재형 후보는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고 일부 여론조사는 이제 마의 5%벽을 넘었다고 해서 두 자릿수 언제 가나 기다리고 있지만 또 일부 조사에서는 5%가 안 되는 숫자도 나오고 있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지금 완전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성향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네. 집토끼 위주의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집중해서도 특히 좀 우적으로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보다 먼저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선 나오고 싶은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준비를 안 하고 고민만 하지 않았느냐 종합해 보면 네. 성향이 굉장히 더 일치됩니다. 또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이동호 한반도 교섭본부장 정도로 데려올 수도 있으면 정말 중도 여야 할 것 없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념 지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저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보훈처장 하면 딱 되는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갖고 있다는 건 갖고 있지만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입장, 명확한 어떤 자유, 뭐 민주주의 신봉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래서 5%까지는 어렵사리 가더라도 실제로 중도의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여져야지 10%까지 가는데 네. 굳이 견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최재형 후보의 어떤 성향이나 뭐 위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어가자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역에 가서 최재형 후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윤석열 예비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 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가장 그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성품 자체가 너무 모범생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적으로 사람들과 이 상대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때 20대 때인데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 전 네네. 총리가 나왔어요. 부총리가. 네. 근데 그분은 사실 연세도 많았고 외모가 부처님 닮았고 네. 머리도 뭐 허옇고 완전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 네. 근데 그분이 청바지를 입고 빨간 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압구정동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탁 나와서 점잖은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빨간 티 입고. 네. 예, 근데 그 지나가는 그 청춘 남녀들이 박수 치고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반등을 하기 위해서 조언을 주셨고요. 지금 당내에서 뭐 친윤, 친최, 개파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하는 날 윤석열 캠프에서는 추가 인선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고요. 각각 그 전직 빼고 현직만 보면은 뭐 최재형 캠프도 한 10명, 뭐 윤석열 캠프도 한 1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줄 세우기 논란, 뭐 개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뭐 줄 세우기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는데 네. 7대3 이제 8대2 정도로 네네. 이제 심정적으로 윤석열 8, 뭐 최재형 2 이런 정도 네. 갈수록 최재형 쪽은 더 힘이 빠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새로 보면은. 예, 네. 새로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같아지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새가 윤 총장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국민의힘의 70%를 이미 먹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은 이미 내 측근조차도 저쪽에 다 가 있는데 네. 뭐 더 지키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 국민의힘 속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뭐 단순 비교하자면 의원 숫자로 보면 최재형, 뭐 윤석열 또 그 유승민 다 비슷비슷해요. 현직 의원들. 예, 숫자로 물론 뭐 세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비슷하고
줄 세우기 한다고 비판한 분도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들이 또 덮고 있어요. 네. 캠프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후보자의 어떤 지지율에 따른 네. 그 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캠프를 만드는 것이고 네. 그 캠프라는 것은 결국 세력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받는 쪽이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 이기는 쪽에 힘이 몰리게 돼 있고 네, 그런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명락대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8월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후보 간에 굉장히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뭐 그 날선 언어들을 또 선택하게 되고 이럴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열된 배경도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1차 예비 후보 하다 보니까 1위한테 집중되고 네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2위한테 집중되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무시해도 될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 과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멸치나 고등어가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또 뭐 하이에나까지 등장했어요. 하이에나까지 나왔습니까? 뭐 동물의 이제 왕. 저 전부 의류에서 드디어 육지로 육지로. 올라와서 상당히 네. 무서운 저 동물들로 바뀌었는데 네네. 저는 민주당보다 훨씬 그 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후보들이 사실은 정치 활동을 같은 당에서 오래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한 식구라는 관념이 네네.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청와대 또는 당의 어른들의 그 어떤 조정 능력이나 좀 통제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의 경우는 사실 뭐 조정 능력 있는 기구 어떤 저 실체가 있는 것도 없고 사실 당 지도부도 지금 조정 능력을 거의 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후보자들끼리 공방을 하게 되고 후보자들 간의 어떤 동지애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뭐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이제 쏘고 더 가열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이 물어뜯기 전공인 분들도 또 계시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그 대립할 건가 당 지도부에 있는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고 또 이게 과연 공정한 경선으로서 또는 더 나가서 후보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본선에 내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정말 2판 4판으로 막장까지 가는가?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스러워요. 네, 국민의힘 현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보죠. 김재현 최고위원님. 예, 이제 우리 당의 모든 당사자들, 그 당 대표부터 대선 주자까지 전부 말을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말을 줄여 주십시오. 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이미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의 완성으로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게임은 끝난 듯하다. 벌써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다른 후보들이 참여해서 막 1위 후보에 대해서 뭐 기관단총이나 뭐 폭탄, 수류탄 다 던지겠죠. 그러나 그 근처까지 가서 터질 만한 폭탄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게임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먼저 2주의 주제어는 국민의힘입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7만 2천여 건입니다. 뉴스에서 가장 많은 72%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뒤이어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카페 순으로 정보량이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급상승한 단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행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당이나 당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다른 캠프에 당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보이콧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이준석 대표와 설전도 주고받으며 행사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급상승 연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미연합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논란을 겪다가
결국에는 참여 인원을 축소해서 예정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한미연합훈련은 늘 찬밥 신세였다라는 발언이 나왔죠.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미연합이 연간어 2위, 훈련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연간어 3위를 기록한 키워드는 부정식품입니다. 윤 후보는 각종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발언도 있었고 부정식품 발언, 페미니즘 발언 등도 문제가 됐죠. 이번 주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부정식품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집계됐습니다.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부정식품이 국민의힘 연간어 3위가 됐습니다. 4위는 공부입니다. 윤 후보는 연일 설화에 휩싸이고 최재형 전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준비 부족과 자질론이 불거졌는데요. 같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두 후보를 향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서 다시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라는 단어가 국민의힘과 연관이 많이 됐네요. 다음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과 관련된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김진태입니다. 윤석열 저격수로 활약했던 김진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실 산하에 경선 후보 검증 단장으로 거론이 됐죠. 윤석열 후보가 당 지도부 패싱 논란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윤 후보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태가 이준석 연관 인물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양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 선수를 둘러싼 페미니즘 비난의 이유가 안 선수가 남성 혐오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을 낳았죠. 폭력의 원인을 선수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 속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준석 표 토론 배틀로 뽑힌 대변인이 대형 사고를 쳤다 이렇게 논평하기도 하면서 같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3위는 윤석열 후보의 자세와 관련된 논란에서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다리를 조금만 오므리시라 이건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한 것과 이준석 대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에게 좋게 보이고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뉴스에 함께 많이 실리면서 조홍천이 연관 인물로 집계됐습니다. 4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원순 시장 유족 측에서 진중권 교수를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철승 변호사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설전을 벌이면서 이준석 인물 연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배제 반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탈당했던 윤상원 의원이 지난 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죠. 이준석 대표는 앞서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괄 복당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었죠. 윤상현이 이준석 인물 연관어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관련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글로벌 경제 환경과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 제한이 걸려 있고 계열사 부당합병과 같은 또 다른 재판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온전한 경영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특혜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이번 그 207일 만에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이제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형기를 60% 네. 채웠기 때문에 물론 엄격하게 얘기하면 70% 이후여야 된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50% 이상은 충분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모더나와 같은 백신의 문제, 또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고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석방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국민 일반으로 봤을 때 왜 재벌에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 하는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사 선택이지 이것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형법에 보면 사실은 형기 3분의 1이 지나가면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가석방을 좀 엄격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범의 경우에 형기 90%가 되면 대체로 가석방을 해주고 특별한 경우에 형기 80%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60% 지났는데 가석방을 하느냐 이것은 특혜다 이런 논란이죠. 근데 이제 그 앞서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구속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전체 GNP의 무려 20% 이상을 삼성이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또 일어나서 부르르 떠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과도하게 처벌받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진작에 이런 조치 또는 더 나아가서 사면을 해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줘서 그 경제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특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 재벌들에게 선고되는 그 형량 자체도 특혜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그리고 가석방 사면의 역사가 너무 길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다른 재판도 있잖아요. 프로포폴 의혹은 이제 기소된 상태고 경영권 불법습계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1심이 진행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촛불 혁명을 지지했던 분들, 일반 시민들에서도 또 이렇게 무원칙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과연 가석방을 누가 시켜주는 거냐, 대통령이냐, 법무부 장관이냐 이런 토론도 불필요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없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저는 솔직하게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문 대통령님도 야당 시절에는 앞선 정부가 사면에 대해서 했을 때 그와 비슷한 또 비판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유감 표명할 건 유감 표명하고 또 박범계 장관도 더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 국난극복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면도 시킬 수 있지만 국민 감정을 통해서 가석방 정도로 했다. 이 판단의 내용일 수 있는데 교도소가 복잡해서 이건 너무 우리가 들어도 한 자리 드러내도 전혀 나아지잖아요. 그런 부분 그럴 바에 지금 좀 더 교도소를 많이 짓지 그랬어요. 아니, 교도소 짓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송군에 지금 거기 아직 80만 평이나 되는 광활한 부지가 있거든요. 교도소를 많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해도 못 짓더라고요. 대도시 근처 자꾸 지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교도소 우선 근무자들도 대도시 근처에 있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재소자들을 또 돌봐야 되는 가족들도 도시에 많이 있으니까. 면회가 좀 용이해야 근데 되고. 사실 우리 청송 같은 데는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오시는 거 되게 환영하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발 좀 오시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있었을 텐데요. 법무부에서는 법무장관이 그랬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사면할 의사가 없는 거지 무슨 시간은 대통령께서 사면해 하면 사면심사위원회 열고 네. 사면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광복절 사면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측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 사면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사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의지가 없다. 네. 김영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사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의외로 우리 국민의 아직은 다수가 네.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살펴서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답을 한 바도 있지만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국민 전체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 정부에서 사면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아직 이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연말 크리스마스라든지 내년 초에 사면의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기 내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호의 집을 공급하겠다.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등 280만 호의 집을 짓는 공급 폭탄이 답이다. 이재명, 정세균 후보 공약은 공급을 크게 늘려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성남의 서울공항을 옮겨 그 땅과 인접지역에 7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급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구체적이지만 역시 실현 가능하냐가 관건입니다. 후보별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수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김재현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세균 후보님이 280만 호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총 가구 수가 168만 가구, 조금 더 해서 한 170만 가구 될 거예요. 서울에요? 280만 가구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짐작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다가 학교 건물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층고를 높여서 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동의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과격하다. 처음 듣는다. 아니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하다. 이제 네. 그런 현재 도심 안에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아이디어의 창의적인 접근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가면 갈수록 도심 중에 폐교가 될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지역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을 위해서 몇 층을 지어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가는 동안 근데 초등학교는 6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모들이 살게 한다든지 이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280만 호 중에서 130만 호가 공공형이고 150만 호는 이제 일반 분양형이고 그 중에 이제 한 30만 호 정도가 이제 또 분양형이고 이렇게 구분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양가도 낮추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심 속에서 토지를 확보해 가는 과정은 그런 접근도 저는 발랄하고 참신한 접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작년에요. 이 8월 달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보면 그 당시가 한 26만 호 수준입니다. 그 숫자만 보더라도 이 후보들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 때문에 너무 과하게 수치를 목표로 잡은 거 아닌가요? 현실적인 비판 물론 이제
뭐 참신하다라고 좋게 평가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필요하고요. 또 다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허가를 통해서 기존에 지금 조합이 형성돼 있는 것 중에 좀 통과를 좀 더 빨리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함으로써 빨리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네. 그런 부분도 보완될 필요가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정상반되게 그렇죠. 수도권이 너무 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좀 짤 필요가 있겠다, 계획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공약 등에서 이제 봤을 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 자궁 경부암 무료 접종 등 그 여성 맞춤 공약을 세 차례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또 여성 미래본부를 출범시켰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이 페미니즘 그런 여성 정책 또는 양성평등 정책에 훨씬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 당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높거든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여세를 좀 밀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은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을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여성의 표심. 네. 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조금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의 표심들이 같은 연령대에서도 네. 분화되는 그런 조짐들이 있고 혹은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남성들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서 마치 국민의힘은 남성 정당, 네. 뭐 민주당은 여성 정당 이런 전체는 아닙니다만 네. 일부 조금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구분이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게 너무 상당히 공고해지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지금 네. 상태에서는 김채구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의 표심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야 모두에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 국민정당을 지향하거든요. 이 특정 계층, 특정 세대 또는 뭐 특정 직업단체 이런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점에 뛰어들어서 네.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어느 한쪽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이것은 국민정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큰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다가와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대선 국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같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어느 한쪽은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김영주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빛을 회복하다, 국권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맞이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갈등과 다툼보다는 화합과 소통의 모습으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토토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